이야기, 세상을 바꾸는 경제 뉴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 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 있는지 또 얼마나 영향을 줄 건지 화이트리스트 전문가가 되셨어요.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원래 국제 통상 전문가셨는데 화이트리스트 전문가가 뭐 통상 관련 전문가죠? 네. 아니에요? 워낙 지금 이제 이 일본 문제가 심각해서 좀 해결되고 나면 해결되고 나면 좀 웃으시겠어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너무 민망해지잖아요, 변호사님. 왜 제가 조금은 웃으면서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품목이 개별 허가제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되는 것보다는. 근데 이번 시행령에 개별 허가제로 추가된 항목은 없죠?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없죠. 우리가 염려하고 있고 지금도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이제 반도체 세계 핵심 부품 불화수소 네. 이런 세계처럼 수도꼭지가 잠기는 그러니까 공급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품목은 발생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그래서 물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체는 아직까지는 그 피해 상황이 계속 될 걸로 보이지만 일단 다른 산업으로 확대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절차가 까다로워진 건 맞죠. 절차가 까다로워진 거는 맞고요. 네. 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께서 예전부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보다는 포괄허가제, 개별허가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별허가제에 추가된 품목은 없고요. 그러나 우리가 백색 국가가 아닌 비백색 국가로 구분된 건 맞습니다. A에서 B, C, D로 구분을 했더라고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변호사님? 우선 백색 국가 제외 네. 이 자체가 또 대단히 부당한 거죠.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우리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부당하게 뒤집으려는 아베 총리의 불법적인 조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그렇게 볼 때는 결국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좀 따지고 분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사실은 백색 국가인 상태에 비하면 백색 국가가 아닌 상태는 여러 가지 이제 까다롭고 또 안 좋은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백색 국가가 아닌 상태에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본의 수출자가 이제는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이 필요하다. 일단 이것부터 먼저 말씀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일본 정부의 고시에 지금 이제 이 용어도 우리가 좀 부득이 알 수밖에 없습니다만 포괄허가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반도체 세계 부품에 대해서 수도꼭지를 잠궈버리는 그걸 이제 개별허가로 묶어버리는 것인데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일정한 허가증이 있으면 그 허가증 번호를 이 인터넷 수출 통관 서류에 입력해서 쉽게 수출할 수 있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백색 국가에서 제외됨으로써 일본 수출자 우리에게 기술과 부품을 보내는 일본 수출자는 조금 더 까다로운 허가증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네. 전에 변호사님께서 오셔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조금 요점 정리를 먼저 해드리면 한국은 그동안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일본 물건을 살 때 이제 포괄허가를 받았는데 이제 그러니까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죠. 네. 그런데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하면서 이 절차가 복잡해진 거고요. 오늘 그 시행령이 발표된 겁니다. 그룹 A. 근데 이제 원래 그룹 A, B, C, D로 구분이 됐었나요? 아니죠. 원래는 이제 화이트 국가, 아닌 국가. 그리고 이제 특별히 위험한 나라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됐었죠. 그러면 우리 때문에 이렇게 A, B, C, D로 나눴다고 맞습니다. 추론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조치,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이것이 얼마나 국제 분업 질서를 훼손시키고 네. 또 WTO의 원칙을 저버리는 것인지 우리가 일관되게 잘 이야기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처럼 비슷한 나라들을 한두 개 더 엮어서 이번에 이 B그룹이라는 것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명분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이 이게 한국을 꼭 집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 것처럼 네, 그런 어떤 가장 그런 외관을 만든 거죠. 네. 자, A그룹은 그럼 원래 있었던 기존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그렇죠. 네. 그럼 이 국가들은 이제 3년간 개별 허가가 면제되는 거고요. 한마디로 편한 과정을 거치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허가증 번호만 입력하면 이제 일일이 허가를 안 받아도 물건들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B그룹이에요. 이 B그룹은 그러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이 ABCD를 이제 이번에 처음 만들어서 이게 네. 실제로 어떻게 운용이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된다. 이제 네. 오늘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시가 특별히 B그룹을 이렇게 대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는 네.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수출 방법에 대한 고시거든요. 따라서 이런 뭐 B그룹과의 관계에도 나중에는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의 조치는 기본적으로는 대한민국 하나를 대상으로 한 조치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조치는 일단은 불화수소와 같이 공급이 지연되도록 개별 허가로 묶인 제품은 없었다. 이제 한때 이게 좀 용어상의 약간의 이제 차이 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 뭐 1,100 몇 개가 백색 국가에 제외되면 그게 다 개별 허가로 묶이지 않나 그런 우려들도 일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백색 국가와 개별 허가는 1:1 대응은 아니라는 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 정부는 이 1,000 몇 개 중에서 개별 허가인 것 빼고 또 우리와 일본 사이에 거래가 없는 것 빼고 또 우리가 좀 많이 일본에 수입해 들어온 거 한 159개 정도에 네. 대해서 좀 집중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미리 어떤 선제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그 159개에 대해서도 따로 개별 허가로 묶이지는 않은 거죠. 네. 그런데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렇게 발표된 게 굉장히 모호해서 오히려 일본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발표 자체는 아주 명료합니다. 네. 이 오늘 고시는 이 한국으로 나가는 이 물품들에 대해서 다 개별적으로 한국이 백색 국가였을 때 쉽게 얻을 수 있는 허가증으로 물건을 내보냈던 그 포괄 허가, 네. 그 포괄 허가 품목에 대해서는 다 그대로 비백색 국가용 허가증이 있으면 그대로 다 포괄 허가로 내보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명백한 거죠. 그러면 고시의 내용은 명백한데 네, 이제 문제는 해석의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 운용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운영될지 모른다. 자, 백색 국가에서 비백색 국가로 된 것 자체는 일단은 까다롭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어지간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 허가증으로 통관 서류에 허가증 번호만 넣으면 나갔는데 이제는 한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상당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갖춰야만 딸 수 있는 허가, 네, 비백색 국가용 포괄 허가증이라고 네. 하는 그 허가증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이 있어야만 포괄 허가, 즉 통관에다가 그 허가증 번호를 넣는 방식으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분명히 까다로워진 거죠. 네. 그러니까 포괄 허가 대상으로 된 것은 그대로 유지가 됐다는 점. 네. 다시 말해서 불화수소처럼 개별 허가로 이렇게 수도꼭지가 잠기는 품목은 이번에 안 나왔지만 이렇게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갖고 있는 일본의 기업에게는 그 포괄 허가가 가능하지만 네. 이를테면 이제 우리 대기업을 놓고 본다면 우리 대기업들과 거래하는 일본 공급선들은 거의 100%
이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특별 일반 포괄 허가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네. 줄여서 특일 허가라고도 합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게 있으면 개별 허가 품목이라 할지라도 포괄 허가처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개별 허가 품목으로 따로 빼버리면 네. 이 포괄 허가도 아예 대상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염려하고 있는 불화수소, 네. 불화수소는 이 포괄 허가 대상에서 제외했거든요. 그렇죠. 이 포괄 허가 대상에서 이렇게 지워버렸기 때문에 개별 허가로 전락한 것이고 네. 지금 제가 오늘 드리고 있는 말씀은 오늘 일본 정부의 조치는 특별히 불화수소처럼 개별 허가로 따로 뺀 건 없다. 그러니까 제2의 불화수소 사태는 없다는 거죠. 네. 대신 쉬운 허가증으로 한국에게 포괄 허가로 내보냈던 방식을 이제는 좀 더 까다로운 허가증이 있는 일본 기업에게 포괄 허가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네.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제가 제 말로 조금 쉽게 이해를 하면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불화수소 같은 물건들은 지금 우리가 포괄허가에서 제외했는데 일본이 네. 포괄허가에서 제외했다는 건 개별허가제로 전락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기업의 대부분이 이 특별 일반 포괄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회사하고 거래를 하고 하기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개별 허가제로 전락했지만 아니요. 자, 일단 개별 허가 대상이 되면은 네. 포괄 허가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포괄 허가에서 제외됐다는 건 개별 허가제로 전락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님이. 불화수소와 같이 네. 포괄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된 경우 네. 즉 개별 허가로 묶여버렸잖아요. 네. 이렇게 묶어버리면 포괄 허가증을 가지고 있어도 포괄 허가로 수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지금 불화수소가 왜 문제가 되냐면 아무리 일본 수출자가 포괄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미 포괄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네. 별도의 개별 허가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직 허가를 안 내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오늘 조치는 기존의 한국에 대해서 허용하던 포괄 허가를 그대로 포괄 허가로 다 지정을 해줬고 개별 허가로 전락시킨 제품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개별 허가로 묶여버린 그 세 개의 제품 말고는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에게 조금 준비가 필요한 포괄 허가증을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들은 변함없이 수출할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네. 제가 공부 좀 못했나 봅니다. 제가 지금 100% 이해는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왜 개별 허가로 전락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더 못 나가고 있는데요. 근데 개별 허가로 오늘 전락된 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한번 개별 허가로 전락해버리면 네. 아무리 지금 포괄 허가증이 있어도 포괄 허가를 보낼 수 없는 그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변호사님께서 저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 기억으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에 굉장한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불화수소 관련해서는 특별 일반 포괄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 공급에는 별 차질이 없을 거다. 하지만 중소기업이 문제가 될 거다라고. 불화수소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네. 불화수소는 이미 개별 허가로 되어 있고 지금 32일째 허가가 안 나와서 네. 많이 염려를 하고 있다. 이 점은 이미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은 이를테면 삼성에게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도쿄 일렉트론. 불화수소가 아니고요. 네. 반도체 제조 기계. 지금 우리가 염려하고 있던 것이 불화수소와 같이 반도체 기계도 또 그렇게 묶어버릴까. 네. 제가 이 항목을 아예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세 개는 이미 개별 허가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방법이 없는 거고. 그것 자체도 이제 부당한 문제이고. 네. 앞으로 확대되는. 그것을 그 불화수소 세 개 개별 허가로 묶인 문제를 좀 더 국제적으로 제기해서 그 문제를 집중해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걸 계속 부당하다라고 말씀하셨고 집중적으로 국제사회에 이야기를 해서 풀어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님께서 누누이 WTO 안으로 이 건을 가지고 들어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WTO 제소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금 오늘 거죠. 일본이 네. 불화수소 제2의 불화수소와 같은 사태를 만들지 않은 거. 네. 그것 그것도 자체가 네,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우리가 계속 좁혀 나가야 된다. 일본의 조치가 전적으로 부당하지만 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이 볼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우리도 좀 더 안정되게 네. 뭐 기술 자립이라든지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WTO에 제소한다는 것이 2, 3년 후에 어떤 판결을 받는다만의 의미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지금 오늘과 같이 오늘과 같이 일본이 어떤 취할 수 있는 조치의 선택의 폭을 네. 크게 네. 줄이는 점에서도 WTO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품목을 늘리지 않은 것 자체가 일본이 WTO 제소로 들어가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기 때문에 확대시키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일본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안 현재 된다는 걸. 불화수소 세계가 국제 반도체 체제에 굉장히 큰 어떤 위험, 교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온 세계가 일본을 날카롭게 보고 있단 말이죠. 네. 즉 그런 상황에서 일본이 오늘 이렇게 제2의 불화수소 사태를 만들지 않은 것은 세계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일본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봐라. 우리는 무역 관리 차원에서 하고 맞습니다. 있다. 네. 지난번 불화수소 3건도 무언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그 불화수소 3건에 대한 이유. 네. 네. 불화수소가 도대체 왜 일본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일본이 지금 전혀 설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그 문제를 좀 더 집중을 해서 그 불화수소 허가 문제도 시급히 해결함으로써 네. 일본의 이런 부당한 무역 보복으로 인한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관리해 나가는 것,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그러니까 중국, 대만의 중국하고 대만에게는 이 불화수소가 포괄허가로 허용돼 있는 포괄허가라면서요. 거죠. 그러면 이것도 WTO 위반이 그렇죠. 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불화수소가 삼성으로 나가는데 왜 불화수소가 전략물자로 통제되느냐. 불화수소 자체가 어떤 화학무기와 그런 전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목록에 넣어놓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화학무기로 어떤 전용될 위험이 있는 물질에 대한 국제적인 통제기구가 네. AG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이라고 하는 호주 그룹인데 네. 거기에 우리는 가입해서 아주 제대로 전략물자 통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중국, 대만, 싱가포르는 그 그룹에도 들어오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그 나라에 대해서는 포괄허가를 허용해주고 우리는 개별허가로 가는 건 그러게요. WTO 가트 10조 3항에서의 수출 규정의 일관되고 공평한 적용 네. 여기에 위반되는 거죠. 네. 지금 송 변호사님 계속 전화 와요. 지금 각종 언론에서 오늘 이것 때문에 지금 아주 계속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빨리 놔드려야 되겠지만 한 가지는 좀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전화기를 껐습니다. 아, 예. 자, 이 와중에 일본 강제징용 기업의 국내 자산이 압류됐다는 법원 결정문. 이제 우리가 국내 자산을 압류하겠다고 했었잖아요. 그 법원 결정문을 일본 외무성이 기업에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이제 국제 송달에 관한 헤이그 네. 협약에 의하면 이제 일본 정부가 그 의무 성실하게 협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일본은 이제 아베 총리와 그 집단이 이제 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우리 대법원 판결을 네. 우리 사법 주권을 침해하면서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연장선에서 자신들이 그 헤이그 협약을 이제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 송달의 문제는 일본 정부가 그렇게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법적인 절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요. 한 번 더 송달을 시도하고 또 안 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이 강제동원 피해자 법원 판결이라고 하는 우리의 정당한 사법 제도, 사법 구제 절차가 정상적으로 통상의 사건과 같이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저는 우리 사법제도, 우리 법치주의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법 구제를 통해서
개인의 기본권, 청구권을 실현해 가는 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권이고요. 또 우리 사법제도와 우리 헌법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또 그것이 달성되도록 협조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일본의 이런 부당한 무역 보복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법 절차 자체가 손상된다면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사법제도 또 우리 국민에게 넘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너무 많은 공격들이 있으면 그 공격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는지 이유를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명백하죠. 우리 일본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복이었고 그래서 그 하나의 일환으로 지금 법원 결정문조차도 일본 외무성이 기업에 보내지 않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의 정상적인 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표현이겠죠. 그렇죠. 이번 사태의 본질이 네. 애초에 우리 법원에서의 특정 원고 피고, 피고인 일본 기업이 피고로서 네. 우리 대법원 판결에 승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또 애초에 일본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배상하려고 했던 의사도 있었고, 근데 그렇죠. 그것을 이제 아베 총리가 부당하게 이제 개입한 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이죠. 네. 마지막으로요. 변호사님이 그러면 웃으실 수 있으려면 이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돼야 돼요? 네, 자립 기술 그러니까 우리 원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안정적인 산업 생태계를 우리 경제가 갖는 거겠죠. 네. 참여정부가 2003년에 시도했던 신산업 정책 그것이 이후에 좀 통상 정책이 잘못되면서 그 이후에 정부들에서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는데 네. 그런 핵심적인 원천 기술 핵심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산업 생태계가 필요하고요. 네. 또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는 결국은 이 문제가 강제동원 피해자의 청구권 인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네. 이걸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단지 이것이 뭐 화이트 리스트라든지 뭐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라기보다는 그 뿌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 사회 우리 국가가 이 강제동원 피해자 위안부 할머니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일본이 어떻게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네. 할 바를 제대로 해내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네. 생각합니다. 산업 생태계를 제대로 갖추는 것 그리고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이게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웃을 수 있겠죠. 그렇죠, 변호사님? 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송규 변호사였습니다. 네.